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하시고 그 마무리를 하는 이 자리에 제가 중요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는데 지금 한국말 하겠습니다. 왜냐?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일찍 와가지고 생가에 갔습니다. 여러 분 갔는데 그 디딜방아를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저 디딜방아가 조금만 더 무거웠으면은 박정희 탄생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한국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모친 되시는 분이 40을 넘어서 임신을 했습니다. 큰딸하고 같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우려고 끈질긴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1917년 1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입니다. 아마 역사가 하나님이라면은 레닌을 시켜서 그 뒤 약 1억 명이 죽는 피의 제국을 만들게 하고 또 다른 섭리로는 그 공산주의를 끄는 소방수로서 박정희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박정희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11.6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1.6 사건 수사 발표를 하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은 가슴에 총을 맞고 그 옆에 있던 두 여자 심수봉, 신재순이 손으로 등에서 콸콸 쏟아지는 피를 막으니까 손가락 사이로 샘 쏟듯이 피가 쏟더라.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했다. 실내 화장실로 도망간 차이철 경호실장이 문을 빼꼼히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이게 이분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가슴에 총을 받고 난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취재를 시작을 한 게 박정희 정기 13군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난 괜찮아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거기 생존했던 분을 제가 다 만나보니까 딱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네들은 피하게. 신재순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역시 대통령이니까 우리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박정희의 마지막 말이면서도 박정희와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삼촌 세대, 부모님 세대의 입에 달린 말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도시에 나가서 출세하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더 잘 먹고 많이 배워라. 라는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난 괜찮아 세대가 고생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난 괜찮아 세대가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56개국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의 위력이 랭킹 3등입니다. 싱가포르,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스웨덴,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세계 모범 시민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영국의 어느 학자가 추계를 한 거 보면은 2030년에 가면은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남녀 공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여자들 평균 수명 86세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의료보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속하고 세계에서 모범이 된 새마을운동도 모범 사례지만은 한국의 의료보험도 세계적 모범 사례입니다. 그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최장수국을 꿈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있으면 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세계에서 7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이 7나라가 진정한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입만 벌리면은 한국은 양극화다, 소득 불균형이다, 1대 99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신 통계입니다. 140개국의 소득 분배도를 측정한 최근의 자료입니다. 최근. CIA 홈페이지가 붙어 있어요. 한국이 평등한 랭킹으로 세계 24등입니다. 평등한 쪽입니다. 심지어 평등을 기치로 내걸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는 요 최근의 공산주의 국가 됐습니다. 네 나라보다도 평등도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박정희란 인간, 이승만이라는 인간, 그분이 펼친 정책, 인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박지문 씨의 표현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나무,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펼친 경제정책이 결코 부자만 살찌울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산림녹화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화가 산이 푸르면 근사하다, 그림 그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정희 정책 연구도 참 중요하지만 인간 박정희, 특히 사상 박정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박정희 정신은 새로운 국면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는 영웅이었습니다. 영웅과 이미지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는 영웅입니다 하면 아마 뼈 안 맞았을 거예요. 그분은 부끄럼 타는 분이었어요. 면전에서 칭찬을 받으면 어색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진면목은 니체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국장을 했습니다.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노래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서문, 천하명문으로 알려진 서문을 그 교향시로서 표현했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서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초인은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서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서도 자기의 정신적 순수성을 지켜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청탁을 들이마시되 끝까지 순수한 영혼을 지켜가는 사람. 바로 이분이 박정희였습니다. 이분이 박정희라는 증거는 그 마지막 죽음 뒤에
가까이 있는 보안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기는 중에 운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불려와가지고 거만을 하는데 따라온 중앙정보부 요원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사가 조사를 받았어요. 아니 당신은 왜 시신을 그만하고도 박정희라고 몰랐느냐, 대통령이라고 몰랐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흐름한 세이코 시계고 넥타이 피는 몇 개가 벗겨져 있었고 혁대는 헤어져 가지고 허옇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 사무실을 정리할 때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을 열었더니 거기에 벽돌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2층이 침실이었어요. 침실을 조사를 하니까 거기 카빈총이 하나 있었고 효자손이 있었습니다. 효자손. 그리고 거기도 변기 안에 벽돌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만 보는 자신한테 정직한 분이었죠. 초인, 영웅. 박정희가 정말 영웅이라면은 영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와 같은 전광석화의 그런 영웅도 있고, 처칠과 같은 영웅도 있고, 링컨과 같은 영웅도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영웅이에요. 이분의 진정한 영웅성은 어디에 있느냐? 혼자서 영웅이 된 게 아니고 동시대를 살았던 한 세대를 전부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하니까 죄송한데 제 나이 기준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삼촌, 부모 세대 다 영웅들입니다. 그 세대에서 나온 사람들,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영웅 아닙니까? 박정희는 자기만 영웅이 된 게 아니라 한 세대를,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웅 시대를 열었어요. 북한에는 딱 3사람만 영웅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영웅을 자칭하고 나머지는 다 로봇입니다. 로봇.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박정희 혼자서 잘 된 게 아니고 박정희가 수많은 영웅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다. 박정희 생애는 4단계입니다. 여기 물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CEO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로서의 군인이었고, 교사로서의 혁명가였고, 교사로서의 CEO였습니다. 이분이 양성한 수많은 70년대에 양성한 한 100만 명이 넘는 기능공이 1980년대에 중화공업을 꽃피우고 오늘 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세계 5대 공업국의 기반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박정희가 다른 지도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교사적 품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관들을, 지도자를 많이 모셔보지만은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사입니다. 교사. 유능한 것만으로는 안 되죠. 교사, 사람을 기르는 사람, 사람을 기르는 사람. 오늘날 박정희를 한국에서만 이렇게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추앙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교육자로서의 품성에 있었고, 그런 점에서 대구사범이라는 학교가, 그리고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한국 조선경비사관학교,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군사학교, 이 모든 교육이
박정희한테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잡종 강세, 한국적인 것만 가진 게 아니라 한국에다가 일본적인 거, 미국적인 거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박정희라는 한 주체적 인간에 의해서 다 종합이 돼가지고 그 리더십이 아주 균형 있게 실용적으로 능률 있게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정희를 지도자로서 정리를 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 같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걸 봤을 때도 아름답고 노틀담 사원 같은 걸 봐도 아름답습니다. 한 인간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박정희라는 영웅, 부끄럼 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승만 없었으면 박정희 없습니다. 이승만의 성공적 토지개혁, 교육 확충, 한미동맹 구축이 없었으면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군에서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남로당과 연루됐던 박정희 소령은 군복을 벗었어요. 민간인이었습니다. 6.25 남침 없었으면 박정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남침하니까 군의 수요가, 장교 수요가 모자라니까 적석으로 원대 복귀하고 그 김종필 씨가 계급장도 구하지 못하니까 철모에다가 이렇게 소령 마크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드라마틱한 점입니다. 저 또한 박정희 시절에 기사 때문에 박정희로부터 해직이 돼가지고 실업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들어서는 또 2번이나 실업자가 됐어요. 잘렸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어디를 가든지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함부로 미래를 예단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운 좋게 참 잘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공짜 심리가 좀 심한 경우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선 데는 우리 민족사가 있습니다. 민족사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는 거죠. 한민족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한민족입니다. 그전에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다른 민족이었어요.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그 신라마저 먹으려고 할 때 문무왕과 김유신이 대당 결전을 통해서 당대의 세계 최대 강국인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추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이 2개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대당 결전을 통한 신라의 삼국통일. 거기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터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풍습, 같은 정치 제도를 공유하면서 한 100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해서 한민족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2번째 위대한 사건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북한처럼 스탈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공산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90% 이상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이 만든 국가, 최초의 국민국가, 최초의 민족통일국가의 연장선상에서 최초의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의 두 기준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한반도의 남북 대결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느냐 남한에 있느냐?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죠.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입니다.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북한은 이단 세력이니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항상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북한식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김유신, 김춘추, 무무왕이 주도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은 뿌리 뽑힌 존재가 된다. 북조선이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한국의 지식인들 다수가 이런 반역사적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박정희는 이승만의 성공 그리고 후임자를 잘 두세요. 전두환 대통령 또한 박정희의 노선을 이어가서 1980년대에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1%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화와 복지가 가능하도록 만든 데는 군인 출신 대통령 세 사람의 약 30년간의 통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한 사람만 영웅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여러 지도자를 동시에 영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박정희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는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서 우표 하나 못 만들게 합니다. 우표 하나.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못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어디 외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해군을 만들려고 해놓고 군함 못 만들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을 창설을 하라고 해놓고 전투기 못 만들게 하는 이런 해괴한 일이 정권적 차원에서 친정부적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정희 지울 수 있습니까? 이 구미시 42만 명이 사는, 아까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는 다행히 무역이 잘 돼가지고 수출이 아마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300억 달러면요, 북한 수출의 10배입니다. 10배. 이런 나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표 안 만들어주면은 박정희가 없어집니까? 박정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이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이 박정희 기념관이에요. 박정희가 연관되지 않는 도시, 공단, 도로가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몇 개 안 되지.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목표가 있는 거죠. 박정희는 지울 수 없고 이승만 박정희를 지워가지고 한국인으로 하여금 역사에 치매 걸린 사람을 만든다.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처자식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면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에 잘 넘어갑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저승에서 밑으로 굽어보면 제일 개탄하는 것이 그걸 겁니다. 난 괜찮아 로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잘 살도록 하자. 우리는 희생해야 할 세대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타난 이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왜 선동에 잘 쓰고 넘어가느냐. 국민 평균 IQ는 세계에서 1등이고 학력 또한 세계에서 1등인데 어떻게 속는데도 1등이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른의 30%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요. 학력이. 배운 무식자입니다. 배운 무식자. 배운 무식자가 어디에 많습니까? 언론기관에 많습니다. 검사, 판사, 귀족 노조, 제왕적 국회, 박정희 대통령과 그 따님이 선동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지금 감옥에서 아버지 백돌 생일을 지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싸움에서 졌어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박정희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박정희가 싸운 대상은 누굽니까? 조선조적 봉건적 잔재입니다. 또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조선조적 봉건적 잔재. 공산주의 세력이 손을 잡습니다. 항상. 수구 세력은 항상 친해요. 사대주의 세력이 자기들이 주체 세력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만든 사람,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 강병의 영웅들 5명, 박정희, 이승만, 문무왕, 김춘추, 김유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는 사람이에요. 매우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4명은 군인이었어요. 5명 중에 4명은. 이승만은 군인보다도 더 군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부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개방적이고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사람. 그 노선을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 폐쇄적입니다. 골목대장입니다. 한국에서만 똑똑해요. 국제사회에 나가면 바보 됩니다. 그 논리 가지고는. 그리고 이자들이 사대주의입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좌익들, 개혁투쟁론자들은 누구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원효가 만든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유대계 독일 사람이 만든 계급투쟁론을 신주단지 모시면서 따라가다가 한민족을 참화로 몰고 간 이자들이 사대주의자인데 사대주의자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민족주의라고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거짓말하고 주체사상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주체적 정치인은 아까 제가 예를 든 5명이었습니다. 박정희 지우기는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박정희를 연구하면서 박정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박정희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답을 낼 것이냐? 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화해 본 적은 없지만은 통신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내가 실수한 게 있다. 뭐냐? 우리 세대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몸으로서 공산주의는 악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후배 세대들도 자연히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육에 등한히 했다. 공산주의 이론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것이 큰 실수였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평소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데모 보고가 막 올라오면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안보, 북한 핵 문제 간첩 잡는 거,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국정원이 다 하고 국방부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나는 점잖게 뒷짐지고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논평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나서가지고 그런 악역 맡을 필요 있느냐. 한미동맹에 독소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인의 자주국방 의지를 상당 부분 마비시킴으로써 잘 살지만 무책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북한 입장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한국 사람 잘 살지. 우리보다 50배 잘 살지. 그러나 살찐 돼지. 우리는 야빈 늑대다. 굶주린 늑대다. 언제 한번 붙어보자. 내 손에는 핵무기가 있고 남한에는 나를 편드는 강력한 종북 좌익 세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역전선.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박정희를 생각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우리를 상당히 무겁게 합니다. 박정희는 또 하나 자신의 실수를 고백할 겁니다. 한글 전용.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자를 한국어에서 밀어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문장은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는 모르게 돼가지고 이걸 30년 동안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약해졌다. 언어가 파괴되었다. 한국어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휘호를 쓰면 항상 한자를 썼죠. 그분의 뜻은 압니다. 서민들이 문자를 빨리 해독해가지고 깨우치도록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수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어 파괴에 의한 반신불수가 대한 언어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고방식에 큰 깊은 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박정희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한국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고칠 수가 있다.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을 했으므로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자 두 사람, 이승만,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본 겁니다. 민주주의는 수단입니다. 왜 그게 우상이 되어야 합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만든 말입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디모크라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걸 민주제도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 안 그래도 우상 숭배 좋아하니까 민주주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민주 파괴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내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공산주의와 싸운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싸운 전력이 없으면 민주투사라고 말할 제1의 조건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불법 인권 탄압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만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자처하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었는데 결정적인 답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를 연구를 하면은 이분은 행동이 앞서지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항상 실력만큼만 행동한 사람입니다. 실력만큼. 실력을 기릅니다. 실력을 기른 다음에 행동을 하지 말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하고 역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도 실력을 기른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실력만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생애를 통해서 여러 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형은 1946년 10월 대구 폭동 때 경찰에 죽고, 그 부인은 북한 간첩에 죽고, 자신은 부하 손에 죽고, 그분 따님은 지금 저런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번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같이 건 그런 집안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나는 저기 적힌 대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하는 그 선언문에 나는 일찍이 민족재단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유신 체제가 끝나는 날 11.6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말 걱정한다면, 걱정하지 않으면은 이 말 할 필요가 없죠. 정말로 걱정한다면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지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체제 경쟁입니다. 체제 경쟁. 체제 경쟁은 생존 경쟁입니다. 이것은 다른 싸움과 다릅니다. 학술 논쟁과 다릅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했어요. 혁명이란 것은 뭐 파티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담소를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력과 상대하고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숨을 걸어라. 당신이 누리는 번영, 평화, 이것은 다 목숨 건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다. 그걸 지키려면 당신도 목숨 걸어라.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지킬 수 있다. 미국 국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의 땅을 지키는 용감한 사람들. 나라는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안 망합니다. 착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응답은 목숨을 걸어라.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